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전쟁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조되며 수출을 비롯한 산업활동 전반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의 벤처붐이 일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반쪽짜리 서비스를 내놓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큰 국제선 26개 노선에 대해 앞으로 10년 안에 항공기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운수권 일부를 반납해 점유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발 정세 불안이 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외 증시와 금융시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심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휘청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물론 오늘 우리 시장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은 증권부 박혜린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시장 상황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어땠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코스피는 어제보다 38포인트 빠지며 2,70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2,7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2,700선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60억 원, 3,820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은 홀로 6,7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6포인트 내린 868.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한편 외국인은 488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반등이 나와줬던 우리 장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큽니다. 오 기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같이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는 공휴일로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 선물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 선물은 2.19% 급락을 보였고 S&P 500 선물도 1.6%, 다우 선물은 1.4% 하락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금융시장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는 3%대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러시아 증시인 모엑스 지수는 장중 14%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뉴욕 증시 개장 흐름 주목을 또 해봐야겠습니다. 오 기자, 그러면 정확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이 긴장 상태를 이어오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한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 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선포한 건데요. 이에 푸틴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하면서 거기에 평화 유지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진입을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유지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는 건데 미국이 그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글로벌 국가들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입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경제 제재 조치를 곧바로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미국인의 신규 투자나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동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상황 발발 이후 미국이 내린 첫 번째 제재 조치였습니다. 이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러시아의 군 진입 명령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러시아 측에서 미러 외교장관 회담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 이런 발언이 전해지기도 한 상황입니다만, 오 기자, 어쨌든 러시아 태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도 더 발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러시아의 태세에 따라서 서방의 경제 압력은 더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유럽연합도 제재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우르줄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을 차단하거나 유럽연합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대러시아 제재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제재 조치 우리 시장에서도 흘려들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박 기자, 증권가에서는 이런 상황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향후 전면전으로 확대될지 등에 따라서 전망이 바뀌긴 하겠지만 현 상황에선 대체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리스크가 이미 일정 부분 시장 가격에 선 반영돼 있는 데다가 앞서 오 기자도 말했듯 전쟁이 전면전으로까지 번지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선 러시아가 조용한 전쟁으로 초기 상황을 주도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주로 나오는 패턴인 이와 같은 패턴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신증권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의 핵심 이슈는 아니지만 취약해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2,70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진단을 하며 만약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따라가는 전략은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오늘 또 간신히 2,700선은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지켜보시면서 지지 여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사실 뭐 리스크가 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인데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향해 뛰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며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국제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글로벌 원유 생산량의 약 13%, 천연가스 생산량에는 약 17%를 담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단기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라인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 우려가 높다며 가격의 단기적인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뭐 유가, 원자재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가격도 좀 급등세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이 세계적으로 알루미늄과 니켈의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 수출에는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래도 업종별로 한번 짚어보자면 유가, 천연가스, 원자재 이런 업종들이 좀 짚어주신 이유로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업종입니다. 우리 시장별로 보자면 좀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와 국제 유가가 뜰 것이라는 관측에 에너지주는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에그플레이션 우려 속에 사료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사태가 심각해지거나 이제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부담이 있는 이 반도체나 음식료 업종 등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특수가스 원료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IT 업종에도 타격을 입히는 등 줄줄이 이익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 기자, 뭐 그런데 유가가 이제 급등할 경우에 정유 업종은 좀 이익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좀 주춤한데 여기에 대한 이유도 궁금하고 또 전쟁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 연동성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까지는 정유주를 관망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위험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유통이나 통신, 게임, 은행 업종 등이 꼽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러시아 행보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 기자, 이게 국내외 금융시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CNN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새로운 전쟁 국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러시아군이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러시아 행보에 더 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지난한 상황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 더해서 러시아의 침공 결정이 러시아 자국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만큼 러시아의 실제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좀 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기자,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금통이 열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인상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망 나옵니까? 네, 이번 금통위에선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채권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영증권은 3회 연속 인상이 금통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과 또 2월 금통위가 이주열 총재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린 증권부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우크라이나발 리스크와 현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를 비롯해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들의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업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경고하면서 현지 투자 환경 악화는 물론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네온과 팔라듐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필수 재료로 분류되는데 미국이 러시아의 반도체 공급을 끊는다면 러시아도 이에 대한 반격으로 원재료 수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견된 악재인 만큼 어느 정도 재고는 확보해놓은 상황이라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거래선 확보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이미 좀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다 재고 확보를 했을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좀 문제가 커지면 이제 공수 다른 대체안들 쪽에서 이제 계속 늘려야 되는 거죠. 대러시아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업계도 현지 내수 감소와 부품 공급 차질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러시아에 수출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은 각각 24억 9,600만 달러, 14억 5,400만 달러 규모로 러시아 수출 비중 1, 2위에 해당하는 핵심 품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실 현대차는 러시아의 공장이 한 연 23만 대 생산하는 데가 있고 판매 법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품목이 좀 차질이 벌어지는 건 맞는데 조달 우려가 있거나 차질이 발생하는 그 부품 같은 게 특히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긴급 할당 관세를 좀 정해 달라.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항공과 해운, 석유화학업계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걱정합니다. 러시아가 글로벌 2위 석유 생산국인데다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인 상황에서 유가는 벌써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사태만큼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유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3천만 달러가량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이 팬데믹 이후 또 다른 악재가 될지 기업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바이오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길어지면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일정에 차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로 분류돼 EU 경제권 내에서 적용되는 의약품 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임상과 허가 중단은 유럽 시장 진출이 지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글로벌 임상시험 일정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서둘러 임상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신풍제약이 가장 먼저 임상지역을 변경했습니다. 국제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시험을 이어가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판단에 발빠르게 나선 셈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종근당은 코로나19 의약품 다국가 임상 3상시험 대상국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돼 있어 임상시험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위기로 인해 유럽 현지 제조소의 의약품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지면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중소기업계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석유 가격이라든지 LNG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간접적으로 그 중소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특히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결제를 막는 등 경제 제재까지 가중되면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무역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 상황 악화와 글로벌 경제 제재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려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현지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 또 공급망 차질에 따른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연달아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은 교민들의 신속한 철수를 주문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날 기준 공관원과 크림 지역 교민을 제외한 우리 국민 63명이 현지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와의 경제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도 주문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이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외교 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지난달 말 이후 약 3주 만으로 그만큼 현재 상황이 긴박하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의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면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나라 역시 평화적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이번 사태에 정부는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재정 적자도 심해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한숨 돌린 듯 보였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파병 지시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정부는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더 뛰면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더 악화일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달 연속 이어진 무역 수지 적자는 이번 달에도 적자 행진 중입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이번 달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17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누적 적자만 6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 이게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가 될 거거든요. 유가 수입 부담이 더 늘어나는 효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가 이외에도 곡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원자재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제 근간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지만 나라의 재정 전략은 대선과 맞물려 적자폭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17조 원 규모의 추경 통과와 함께 올해 통합 재정 수지는 7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선 이후 2차, 3차 추경 가능성으로 올해 재정 적자 100조 원 시대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로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수입 부문에서 국제적인 가격 상승에 의한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 적자 확대 및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에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적자로 신용까지 더욱 불안해진 한국 경제의 모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최근 기업 가치 세계 1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미국과 유럽 기업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기업은 59개, 반면 유럽 기업은 고작 18개에 불과합니다. 22년 전인 2000년까지만 해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이름을 올린 유럽 기업은 41곳에 달했습니다. 이 성적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빅테크에 있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이 걸출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쏟아질 때 유럽 기업 대부분은 기존의 굴뚝 산업에서 별다른 성장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왜 빅테크의 불모지가 되었나? 이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의 최고 경영자 마틴 브루더 밀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간 장벽, 긴 허가 절차, 그리고 회원국마다 다른 정책. 결국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 빅테크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대박이 난 기업이 국내에서는 발도 못 붙이거나 반쪽짜리 사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유호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저귀입니다. 여느 기저귀와 다를 것 없이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물질을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에서는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지만 이 센서를 이용하면 필요시에만 기저귀 교체가 가능해 간병인 부담은 덜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센서를 개발한 모닛은 CS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이지만 국내에서는 찬밥 신세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급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장기 요양 복지연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면서 실사용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요양복지용품으로 등록할 때 미리 이미 이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거절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노인 기저귀 케어 시스템이 일본의 개요보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서 저희도 일본 쪽에 먼저 출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00% 소비자의 부담으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아무래도 처음 도입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취급을 받아 사업 확장에 차질을 빚는 곳도 있습니다. 화물차 정비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코넛 사일로는 국내 운수사업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반 자가용과 달리 수리나 정비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화물차 유상임대를 막는 운수사업법에 걸려 반쪽짜리 서비스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경우 이 사업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이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일부 주 같은 경우는
적재량이 작은 차량에 대해서는 유상임대를 허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련된 법제화된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상임대 자체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법이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이제 지난 50년간 있었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좀 강한 그 법제화된 명문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이 다소 많은 현실입니다. 최근 샴푸만 해도 염색이 되는 기술로 주목을 받은 모다모다 샴푸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식약처는 이 샴푸 원료를 잠재 유전 독성 물질로 보고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지만 이 원료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국내 기술과 제품은 139개로 역대 최다 수준. 우리 기업들은 기술과 아이디어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휘젓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할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혁신 아이디어가 있어도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유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 경영대학 이호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스타트업들이 규제 때문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리포트를 좀 살펴봤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혁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내 스타트업들을 좀 보면 규제 때문에 활로가 막혀서 사업화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성장 어떤 늪에 빠진 건데 이러한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지금의 현대나 삼성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미래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혁신 스타트업들을 키워야 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런 규제 부담이 좀 상당히 심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규제가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때문에 그 융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국내는 대부분의 어떤 규제가 이런 융합의 개념이 없던 산업화 사회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새로운 그 기술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혁신의 DNA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만 좀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에 진출해서 사업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10년쯤 전에 우리 스타트업 기업 CEO들한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리포트를 보면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규제에 막혀서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을 못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결국 사실 경쟁력이 있는 해외 벤처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올해 아까 그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CES에서 아주 혁신상을 받은 덤테크라는 이게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기업인데요.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의료법 때문에 일단 의사가 아닌 벤처 기업이 유전자 검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이런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 기업,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이유도 결국 국내에서 할로를 찾지 못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좀 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특히 이 스타트업 육성에 좀 부담이 된다,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 기술의 발전은 빛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는데 규제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포지티브 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허용한 사업만 허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일단 이런 새로운 그 혁신 기술이 시장을 만들고 팔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 허용 후 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되는 거죠.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특별히 꼭 해서는 안 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해서 어떤 혁신 기업들이 혁신의 DNA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이거 포지티브, 네거티브 하면 헷갈리던데 보통 이 삶의 방식은 좀 긍정적인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규제에서만큼은 네거티브 방식이 좋다. 그게 약간 혼동스러운 용어인데요. 어쨌든 규제 쪽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규제라는 게 근데 최초에 또 도입된 데는 또 분명 이유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면 어쨌거나 또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과거에 뭐 직방이랑 그 중개업소 간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로또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업계와 충돌을 하거나 뭐 타다 사태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 그 업계와의 좀 갈등을 푼다는 게 오히려 그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로 신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 많이 나오면서 미국 같으면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국내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독점 기업으로 거대화되면서 공정 경쟁을 해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시장 구조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규제는 벤처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미래 먹거리 이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나 혁신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서 사업화해서 그 판로를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은 혁신의 DNA를 제외하지 않도록 어떤 그 아주 합리적인 그런 규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연세대 경영대학 이호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규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해도 상장 후 최소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 보유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들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상장 이후 행사에 취득한 주식도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또 의무 보유 기간 만료 시 임직원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 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 보유 기간을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당국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10년간 26개 알짜 노선을 반환하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 EU 같은 해외 경쟁 당국들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 이래 30년 넘게 유지된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가 단일 대형항공사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선제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기업 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1년여 만으로 향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인수하면 합병이 마무리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26개 국제선과 14개 국내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해 항공료가 오르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하고자 하면 합병회사의 슬롯과 운수권을 넘겨주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항공업계에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EU의 반대로 좌초한 조선 빅딜과는 차이가 있어 합병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한 30위, 40위권에 있는 항공사단 결합이에요. 그래서 조선권의 1위 업체의 결합하고는 특성이 다르고, 조선권은 대부분의 수요자, 결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수요자 대부분이 유럽에 있습니다. 항공권은 대부분 아웃바운드, 우리 국민들이 아웃바운드 수요예요. 공정위는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시정 조치의 내용을 다듬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올 들어 증권업계가 자산관리와 부동산 PF 사업 확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증시가 주춤하면서 거래 대금이 줄자 대안을 찾아 나선 겁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자산관리와 부동산 PF 부분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축된 국내 증시 환경으로 실적 악화가 예상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 삼성, 한국투자, 키움증권 등 모두 5곳으로 2020년 한 곳에서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증권사의 사업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달 중순 기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9조 6,578억 원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2020년 3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20조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개인이 증권사의 대출에 주식을 사는 이른바 B2 규모도 이달 중순 20조 7,400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0년, 2021년도에 그때 1조 이상 돈 번 증권사가 많았고 아마 올해 정도부터는 좀 어려울 상황에 놓일 것이다. 주가가 올라야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거나 하는데 대출 금리가 7%, 8%까지 나오니까 대출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대출 이자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금융의 대표 사업 부문인 IPO 시장도 투심 악화로 지난해와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기관 수요 예측에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자 상장을 공식 철회했고 SM상선과 카카오 계열사들도 기존의 상장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는 주요 상장 증권사들의 올해 영업이익 합계를 지난해보다 18% 이상 감소한 5조 5천억 원대로 관측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증권사의 실적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게 W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잔고 증가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증이 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에 증권사들은 개인과 법인 대상 자산관리 부문 확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NH투자증권은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WM 경쟁력을 확보하고 KB증권은 WM 조직 확대와 고객 자산운용센터 신설로 자산관리 역량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증권사들은 IB 사업 가운데 부동산 PF 부문을 확대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자산관리와 부동산 PF 사업 확장으로 어려운 사업 환경을 극복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 희망 적금으로 가입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주식도 가상화폐 투자도 불안한 상황에서 수익률이 일반 적금의 4배가 넘다 보니 MZ세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연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 희망 적금. 이번 주까지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출생 연도별 오부제로 나눠서 가입을 받고 있는데 첫날부터 가입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가입자들이 몰리면서 오전 한때 일부 은행 앱에 접속이 지연되거나 다운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평소 중장년층이 주로 찾던 은행 지점 창구에도 이례적으로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신청자였는데 금요일에 이제 사전 마감될 수도 있다는 문자를 받아가지고 오픈 시간에 맞춰서 이제 알람을 켜고 앱에 들어가서 했는데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선착순 마감이 될까봐 제가 그냥 계속 시도를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들이 이처럼 은행으로 몰려간 건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 5% 이상의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은 우대 조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혜택을 받기 어려웠고 이런 와중에 연 10%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청년에겐 희망이 된 겁니다. 청년희망 적금은 우대금리를 고려한 최고 연 6% 이자에다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 최고 10.49%까지 올라갑니다. 매달 한도인 50만 원씩 2년간 적금을 붓는다면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75만 원, 정부의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더해 최대 1,31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자도 높고 이율도 높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 청구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것엔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안전하고 정부 지원해 주는 곳에는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산개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인터넷 은행이 불참하면서 이 틈을 타 시중은행들도 우대금리와 마케팅 공세를 펼치며 미래 고객인 MZ세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에서 팔수록 역마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 또 젊은 뉴스고 겪고 그런 것도 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더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인하하고 영업용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탓에 차량 이동이 줄어서 사고도 그만큼 감소한 반면에 화물량은 오히려 늘면서 영업용 차량 보험료는 순회율이 올랐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삼성화재에 이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조정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올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 인하한 데 이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등 다른 손보사들도 1%대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개인용과는 반대로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량 운행량이 줄어 개인용 손해율은 개선됐지만 오히려 화물량이 크게 늘면서 영업용의 손해율은 악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직 영업용에 대해선 정확한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형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만큼 인상폭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들은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인수심사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사고 이력이 많은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용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좀 장거리 운행이나 이런 건 영업용이 많이 늘었다더라고요. 물동량 때문에 그런 건지. 확실히 영업용 자동차는 손해율은 높아진 건 사실인데 100대 중에 한 두세 대 수준이라서. 반면 대형사보다 손해율이 더 높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라 자동차 보험료 동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가격 격차로 가입자들의 연쇄 이동이 본격화되면 시장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디지털 자산 인증 평가 코레이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경제TV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뉴링크와 공정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양사의 핵심 역량에 대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경제TV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증 평가 결과를 뉴링크 측 제공해 상장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전망입니다. 뉴링크는 국내 24개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6번째 규모로 원화 마켓을 제외한 20개 코인 마켓 거래소 가운데서는 2번째 규모입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 오늘 마지막인가요? 아, 본인도 몰라요? 네. 뭐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코인 대신 이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사실상 탈출 러시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좀 들어가 봤더니까 여러 가지 좀 사연들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좀 많았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투자했다가 1억 손절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뭐 주식 시장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좋지 않은 모양이죠. 네, 비트코인이 최근에 4만 달러 선을 좀 유지했지만 오늘 오전 11시에 보니까 3만 8천 달러 밑으로 좀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 연준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에다가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인데요. 얼터너티브의 공포와 탐욕 지수,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극단적 공포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추세적 하락이 이어지던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더 짙어졌다고 풀이가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 뭐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본 것만 벌써 한 수십 번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네. 이런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뭐 우려스럽거나 이런 생각들은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좀 하락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강세장이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 하락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자산자산 거래소 후오비의 두진 공동창업자는 비트코인 강세장은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반감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서 이 반감기 사이클로 봤을 때 2025년은 돼야 다시 강세장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사이클이요? 네,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를 검증해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데 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하핑, 그러니까 반감기에 접어들고 이게 시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좀 표를 보시면 2016년과 2020년에 하핑이 발생하면서 2017년 말과 2021년 말에 나란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그 뒤에는 시세가 좀 폭락을 했죠. 결과적으로 지난 하핑이 있었던 2020년에 4년 뒤인 2024년에 하핑이 발생하면 같은 해 말이나 또 그 다음 해인 2025년에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우크라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럴 때 또 각광을 받는 다른 투자처가 있을까요? 네, 디지털 금으로 각광받던 비트코인이 지니까 진짜 금이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고전적인 금테크 방법으로는 금 현물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KRX 금시장을 통한 금 현물 매매를 대행하고 있고 HTS나 MTS의 매매를 위한 별도 창이 좀 마련돼 있습니다. 거래에 따른 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의 0.2에서 0.3% 수준으로 다른 여러 금 채널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고요. 또 매매를 통한 차익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이렇게 매매 수수료만 비교해서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금을 사라.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지금까지 뉴스플러스 하면서 관련 ETF는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금 채굴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금을 채굴해서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금값과 또 주가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 물론 우리나라에는 금광회사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 채굴 기업에는 캐나다 금광업체인 베리골드와 세계 1위 금광업체인 뉴몬트를 꼽을 수가 있는데 주가 추이를 보면 실제로 이들 기업은 최근 금 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 뭐 이 기자 말대로 국제 금값 지금 뭐 금값이 실제로 뭐 상승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혹시 뭐 좀 불안하시다면 요즘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는 경기 방어주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경기 방어주 하면은 에너지, 금융, 네. 통신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따라쟁이 애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애플 혹시 쓰시나요? 저는 삼성을 선호하죠. 네, 저도 그렇긴 한데요. 애플이 성능도 성능이지만 애플을 좀 고집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디자인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에 밀리는 이유도 이렇게 고유의 디자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따라쟁이 애플이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애플이 따라쟁이다. 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영상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거
삼성 핸드폰 아닌가요? 네, Z 플립과 좀 비슷해 보이죠. 예. 이게 이제 안토니아 드 로사라는 사람의 컨셉 디자이너가 폴더블 스마트폰,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 예상 렌더링 이미지를 만든 건데요. 애플폰이군요. 네, 영상 속 기기는 아이폰 에어라는 가칭으로 좀 소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Z 플립과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외형은 클램쉘,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형태를 좀 스택을 했고 화면을 접었을 때 외부에 보이는 별도의 디스플레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점도 비슷하고 또 투톤을 적용한 디자인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추정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죠? 유출된 그런 성능들이 이제 모여져가지고 이미지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슷하게 나오는 면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런 식으로 렌더링 이미지가 유출될 경우에 네. 실제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아이폰의 기존의 그 특유 감성과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과 Z 플립을 합쳐서 아이폰 플립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이폰 하면 특유의 노티 디자인과 카툭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앞서 보셨던 이미지에서처럼 노티 디자인은 펀치홀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고요. 카툭티도 없어진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이 시장을 이끌어온 만큼 애플도 이 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삼성이 폴더블을 결국 대세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이 아이폰 에어, 조만간 이제 나온다는 거죠? 네, 2023년에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됐지만 업계에서는 2024년에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애플이 더욱더 빨리 좀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애플이 얇고 가벼운 제품들의 에어라는 명칭을 붙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제품이 나올 거다 기대가 되는데 네. 이게 실제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쨌거나 애플이 이 삼성전자를 조금 따라한 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디자인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역으로 과거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그런 이유로 7년여간 소송전을 벌여가지고 양측이 이제 8년 동안 2018년에 모든 소송을 좀 취하를 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를 하면서 소송전이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좀 이런 가능성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애플이 삼성을 따라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삼성의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삼성이 좀 애플을 따라한다, 애플의 카피캣이다 이런 오명을 좀 썼지만 폴더블 폰, 스마트폰 이게 나오면서 최초의 타이틀을 딴 제품들이 연이어 선보이면서 이미지 개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아서 애플에서 아직 당장 소송 가능성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향후 출시될 제품 디자인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픽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할까요? 네, 제가 한마디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be back. 다시 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